네, 그래서 모든 생화학 반응의 반응 전과 후의 에너지 변화는 엔탈피로만 나타나도 괜찮다고 했죠. 엔탈피의 H는 히트 콘텐트의 H죠. 히트 콘텐트, 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델타 H, 즉 엔탈피의 변화량이 0보다 큰 그런 반응은 흡열 반응, 외부에서 열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엔도더믹 리액션. 그래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열을 뺏겨서 주변이 차가워지고, 반면에 델타 H가 0보다 작은 거, 반응 후가 더 히트 컨텐트가 작은 거죠. 그러면 열이 그만큼 밖으로 나가니까 발열 반응, 엑소더믹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크고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량 델타 H는 어떤 단위로 나타나느냐? 대개 반응물 혹은 생성물 1몰이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개수를 얘기하죠. 1몰당 에너지 변화 킬로칼로리 퍼 몰의 단위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이번에 알아볼게요. 연력학 제2법칙은 모든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자발적인 반응, 가만히 놔둬도 일어난다는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이죠. 스폰테이니어스한 반응은 우주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시스템과 그 주위의 무질서도, disorder,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학기 초에 아무리 오피스를 깨끗이 치워놔도 조금 있으면 금방 지저분해지죠. 무질서도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죠. 저렇게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 건축 자재가 집이 되는 경우에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건설 인부의 식사, 음식 분자들이 작은 분자로 분해되죠. 요 작은 시스템의 무질서도는 감소하는 것 같지만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엔트로피, S예요. 그래서 앞에 델타를 붙이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의 무질서의 정도는 엔트로피라고 감사합니다. 부르는 단위를 통해서 나타낸다. 델타 S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델타 S 우주는 항상 0보다 큰 방향으로 진행한다.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는 점점 증가한다. 델타 S는 델타 시스템 안의 무질서도의 변화량과 이 주변의 무질서도의 변화량을 합친 것인데 델타 S 우주는 항상 양의 값이지만 이것들은 각각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을 구별할 때는 단순히 이 닫힌 시스템이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어떠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어떠한 자발적으로 가만히 냅둬도 일어나는 반응에 있어서 델타 S는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비커에다 물을 담아 놓고 영하 1도로 내리면 물이 얼게 되겠죠. 물은 자발적으로 얼음이 되죠. 영하 1도씨에서. 이 반응은 자발적인 반응이에요. 가만 놔둬도 온도를 낮추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죠. 하지만 이 반응의 델타 S 시스템은 음의 값이다. 왜냐하면은 액체로 있을 때는 물 분자들이 막 수소 결합을 했다 떨어졌다 하면서 좀 더 물 분자들이 자유롭게 존재해요. 하지만 얼음이 되면은 물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도가 떨어지죠. 즉 무질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델타 S가 네거티브인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의 경우에도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은 무질서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델타 S가 자발적인 반응의 척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일어나는가 아닐까를 알기 위한 척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연력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자유에너지, 프리 에너지예요. 프리 에너지. 자, 자유에너지의 변화량. 자유에너지는 G로 나타내고 변화량이니까 앞에 델타를 붙인다고 했죠. 깁스 프리 에너지, 깁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불렸어요. G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실제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자유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G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식이 있어요. 물론 이 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은 생화학 범위를 약간 벗어나죠. 제가 예전에 물리화학 때 아주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책을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여기서 일단 이 식을 미안하지만 암기해 두는 게 좋겠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여기선 템퍼레처, 온도 곱하기 델타 S. 그래서 델타 G는 엔탈피의 변화량, 그리고 엔트로피의 변화량, 그리고 온도, 절대 온도의 함수이죠.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굉장히 유명한 식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어떠한 화학 반응의 전과 후에 델타 G가, 즉 프리 에너지, 자유 에너지의 변화량이 0보다 크면, 즉 양수이면은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비자발적인 반응이고, 어떠한 화학 반응의 전과 후의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즉 음수이면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델타 G의 사인, 부호를 보면 양이냐 음이냐를 보면은 어떠한 주어진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델타 G도 역시 에너지의 양이므로 단위는 몰당 에너지. 어떤 책은 킬로칼로리 per 몰, 어떤 책은 킬로줄 per 몰. 칼로리와 줄은 같은 에너지의 단위죠. 서로 전환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물어보죠. 어떠한 반응에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것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It can happen. 그쵸?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일어난다. will happen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델타 G가 네거티브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당장 눈에 보일 때 지금 보고 있는데 당장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당장 일어난다는 것과 다른 개념이란 뜻이죠.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는 이 책이 언젠가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돼서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책이 수명이 꽤 길죠? 꽤 길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산소가 들어가서 분해되는 과정에 델타 G는 네거티브지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죠.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책은 분해되지 않고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적절한 활성화 에너지를 가해주면, 외부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준다든가 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오면서 델타 G가 네거티브인 반응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산화 과정에 의해서 자발적인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발적인 반응이 되려면은 델타 G가 네거티브가 돼야 되고, 델타 G가 네거티브가 되려면은 가능하면 델타 H는 네거티브인 것이 좋고, 가능하면 요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으니까 델타 S, 엔트로피의 변화는 플러스인 게 좋겠죠. 그래서 델타 H라는 것은 반응 중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뜻이고, 델타 S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열 반응일수록 자발적인 반응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커질수록 자발적인 반응에 기여하는 한도가 크겠죠.
하지만 요 뒷텀이 요 엔트로피 텀이 요 앞에 엔탈피 텀보다 크다면은 흡열 반응도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죠. 델타 H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이 델타 S가 워낙 큰 플러스 값이면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델타 S가 네거티브이지만 즉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반응이지만 델타 H가 워낙 큰 음의 값을 가지면은 이 두 개를 합친 값이 델타 H가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자유에너지의 반응 전후의 자유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는 엔탈피 텀하고 엔트로피 텀 두 개가 다 관여하기 때문에 꼭 요 두 텀이 모두 음의 값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엔탈피와 엔트로피의 요 함수에 의해서 델타 G 값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예를 볼게요. 포도당이 1몰라의 농도로 존재할 때 완전히 산화되면은 델타 G 값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 아주 중요한, 아주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죠. 포도당이 산소 6개 분자가 만나서 CO2가 6분자 생기고 물이 6분자 생기고 포도당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서는 아주 천천히 산화가 일어나는데 세포질에서도 일어나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도 일어나고, 하지만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포도당을 태워버릴 때도 있죠. 그때도 나오는 에너지의 총량은 같아요. 다만 산화되는 시간의 짧고 김이 서로 다를 뿐. 그래서 이 윗반응은 당연히 밖으로 열이 나오겠죠. 발열 반응이라 델타 H는 마이너스 673kcal/mol. 큰 분자인 포도당이 작은 분자 CO2나 H2O로 쪼개지면서 흩어지겠죠, 여기저기로. 그럼 무질서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델타 S가 0보다 커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T 델타 S 텀은 마이너스 13kcal/mol이 된다.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686kcal/mol이 돼요. 그래서 델타 G 값은 마이너스 686kcal/mol. 그렇죠? 그래, 계산 맞았는데 물질의 농도, 온도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주어진 상황에서 포도당이 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CO2가 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O2가 더 양이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온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기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델타 G 요 위에 위첨자 0, 위첨자로 0을 붙였어요. 이 개념이 필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건 개수죠. 스몰 a 몰의 라지 a 물질과 스몰 b 몰의 라지 b 물질이 반응하여 스몰 c 몰의 라지 c 물질과 스몰 d 몰의 라지 d 물질을 만드는 윗반응을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 반응이 평형을 이루었을 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평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평형을 이룰 때 평형상수는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워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라지 A의 농도의 A승, 라지 B의 농도의 B승분의 생성물들, 라지 C 농도의 C승 곱하기 생성물, 라지 D 농도의 D승. 그래서 반응을 이렇게 썼을 때 왼쪽에 있는 반응물이 분모에 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이 분자에 가게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델타 G는 실제 자유에너지 변화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도 유도 과정은 복잡하니까 우리 생화학 수준에서는 그냥 암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앞 페이지 현수막에 나오는 반응의 델타 G, 즉 자유에너지 변화는 위의 현수막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것과 같이 복잡하니까 그냥 외워라. 여기서 여러 가지 상수가 나오죠. R은 기체 상수, 여기 나왔죠. T는 절대 온도, Ln은 자연 로그, 미치 무리수 2인 로그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받으시고요. 자, 여기서 잠깐 평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물론 아까는 이런 반응을 얘기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A라는 물질이 B로 전환되는 반응을 생각해 볼게요. 반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쪽은 완전히 100% A만 존재하는 것이고 이쪽은 100% B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A가 B로 전환되고 B가 다시 A로 전환되는 역반응 과정을 반복하다가 자유에너지 G가 가장 적은 시점에서, 왜? G가 가장 적어야지 델타 G가 네거티브가 되니까, 가장 큰 음의 값을 가지니까 적은 시점에서 평형을 이루어요. 평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뭐 학생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100명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 정도만 그리고 100명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수업 시간 전에 100명들이 다 깨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응이 시작되면, 즉 수업이 시작되면 조금씩 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업이 완벽하게 진행되면은 평형 상태에 이르죠. 약 20% 정도의 학생은 졸고 있고 80% 정도의 학생은 깨어 있어요. 그렇다고 이 중에서 100명 중에서 20명이 항상 자고 80명은 항상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자던 사람이 깨어나고 깨어나던 사람이 다시 자고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죠. 서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주어진 순간에 딱 보면은 20명 정도는 자고 있고 80명 정도는 깨어 있더라. 그게 바로 평형 상태인 거죠. 그죠? 자는 사람과 깨는 사람이 평형 상태. 자다가 깨기도 하고 깨다가 자기도 하고. 그죠?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A와 B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에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 A와 B가 이 시스템의 자유에너지가 가장 적은 시점에서 평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었을 때의 비율을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하는데, 반응물의 농도를 밑에 놓고 생성물의 농도를 위에다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회영점에 도달하지만 회영점에 도달하면 자유에너지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앞의식 델타 G는 델타 G 0 이렇게 평형에 도달하면 자유에너지가 더 이상 변하지 않으므로 델타 G는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0이 돼요. 그러면 여기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뭐예요? 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각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비율이죠. 얘는 바로 평형상수죠. 그래서 이때는 이러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식이 만들어져요. 델타 G 0는 마이너스 RT ln KEQ 평형상수.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어떤 반응에서 평형상수를 알면은 델타 G0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델타 G란 무엇이냐? 델타 G라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델타 G냐 하면은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1몰라이고 온도가 절대온도 298K이고 압력이 1기압이고 기압이 1대의 프리 에너지 체인지, 자유에너지 변화가 바로 델타 G0라고 위에다 위첨자를 써서 나타내요. 어떤 책은 아래첨자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표준 조건일 때의 델타 G0는 이러한 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기 이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표준 조건이 아닐 때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델타 G를 구할 수 있다. 델타 G라는 것은, 델타 G0라는 것은 굉장히 황당한 조건을 사실 대고 있어요. 1몰라 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농도거든요. 우리 세포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의 농도가 높아봤자 몇 미리몰라 정도. 대부분의 뭐 단백질 같은 것들은 뭐 마이크로몰라 혹은 그 이하의 농도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 G0라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상의 시츄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 델타 G를 구하려면 이 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 식을 사용할 때는 델타 G0도 필요하다. 델타 G0는 이렇게 평형상수로부터 알 수 있는 값이고, 평형상수로부터 알 수 있는 이 델타 G0의 값에 실제 농도와 기체상수, 온도 이런 걸 곱하면 이 텀을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좀 복잡하죠? 저는 지금까지 생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인 행체 에너지론을 공부해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 에너지 변화 양에 대한 것들은 연습 문제, 책의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풀어보면서
좀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그리고 델타 G와 델타 G 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숙지해 두세요. 이상 1강을 마칠게요.